일단은 과학기술 6부터 좀 볼게요. 답을 먼저 불러드리면 6번에 1번에는 4번, 2번에는 4번, 3번에는 1번, 4번에는 4번 이렇습니다. 3번에 1번이요? 자, 일단 과학기술 6 관련되는 내용 정리 좀 먼저 해줄게. 이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기도 한데, 자 여기 보세요. 같이 할게요. 자 1단락부터 가자. 자 케플러가 살았던 시대에는 아직 많은 자연의 영역에서 수학적 법칙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었다. 그래서 자연 법칙의 존재에 대한 케플러의 믿음이 얼마나 컸던지, 그는 수십 년을 누구의 지지도 없이 행성운동에 대한 수학적 법칙을 찾아내는데 바쳤다. 그래서 그는 지금 계속 말하고자 하는 게 케플러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지. 이게 케플러에 대한 이야기가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 이때까지 기출이 있었어. 코페르니쿠스도 기출이 있었던 거 많이 있었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만약에 이게 연계가 된다면 가능한 연계가 될 수 있는 지구과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과학적 지식 관련되는 과학기술 문제 중에서 솔직히 1, 2, 3, 4 정도는 조금 너무 쉬워. 풀어보시면. 그래서 5, 6, 7 정도가 좀 까다롭고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까다로운 게 좀 많아서 오늘은 6, 7 정도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8, 9, 10은 숙제로 다음 주에 다시 드릴 테니까 8, 9, 10을 꼭 풀어오시고, 자 그래서 케플러 관련되는 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인가 라는 거는 여기 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건데, 자 보면 수학적 법칙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데 바쳤어. 그래서 결국에는 찾아내 맞췄는데 실패했다 라고 얘기할 거면 안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찾아낸 이게 없었는데 이거를 찾아내려고 노력했고 결국에는 수립하였다 라는 말로 이렇게 언급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대체 이들의 행성 운동에 관한 법칙이 어떤 거야? 수학적 어떤 방식을 가지고 있을까? 라는 거를 생각을 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들어낸 케플러의 법칙은 100% 수학적 법칙이 수립되지 않았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수학적으로 뭔가를 풀어냈습니다 라는 걸 말하고자 했을 거야. 그렇겠지? 그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행성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가 받아들인 내용을 확인해보면 코페르니쿠스의 태양중심설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티코브라헤라는 사람은 케플러의 스승님이긴 하거든. 그 스승님의 관측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했대. 그래서 관측치를 토대로 뭐 했겠니? 당연히 수학적으로 계산했겠지. 그래서 수학적인 이런 것들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 뉴턴의 만유인력의 발견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야 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당연히 그가 만들어낸 행성운동 법칙이 뭐였길래 라는 거를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을 가보면 코페르니쿠스는 항성과 행성의 겉보기 운동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태양과 항성들을 정지한 것으로 상정하고 자전하는 지구가 다른 회사처럼 태양 주기를 도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을 당대 소수의 지식인에게 인식시켰대.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지식인에게 이렇게 인식시켰어. 라는 이 소수의 지식인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였겠니? 당연히 케플러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왜냐면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 선구적으로 저 코페르니쿠스의 내용을 케플러가 받아들였어 라고 했으니까 아마 소수 지식인 안에는 케플러가 들어가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코페르니쿠스 관련되는 것들은 뭐 행성과 항성이라는 거는 뭐 당연히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애들일 거고, 행성은 우리 지구 같은 애들을 이야기하는 걸 거고, 태양이라는 것도 얘기하는 건데,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태양과 항성, 빛내는 애들은 정지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지구, 이런 자전하는 지구와 지구가 다른 행성처럼 이라고는 얘기하니까 결국에는 자전하는 지구는 행성이구나 라는 걸로 가져갈 수 있겠지. 그래서 요건 행성이었고 요 행성은 지구를 돕니다, 움직입니다 해서 결국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전을 이야기하는 걸 거야. 결국에 지금 요 두 줄은 앞에 있었던 저 태양 중심설을 다시 한번 설명했을 뿐이지. 맞아요? 네, 그렇고. 그 다음, 당시에 그리고 코페르니쿠스 이야기 끝났으니까 이번엔 또 누구 얘기해야겠어? 티코브라헤 이야기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티코브라헤도 설명을 할 수밖에 없을 거야.
보니까 관측을 통해서 행성의 운동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였고, 관측치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 정밀 데이터구나, 심지어 정밀하다라고 나와 있는 걸 토대로 해서 이제 내용 끝났네요. 받아들인 코페르니쿠스 이야기 설명했고요. 티코 브라의 이야기 설명했어요. 설명 다 끝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진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케플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 그래서 이거를 모두 다 받아들인 케플러가 이 티코 브라의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가까스로 행성 궤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행성 궤도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래서 행성 운동에 관한 법칙을 수립했어. 근데 이거 아직 설명 안 나왔죠? 결국에는 어떤 행성 운동에 대한 법칙인지 마지막에 설명을 할 것 같아. 왜냐면 이런 걸 발견해서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내용이 설명됐는지, 발견 과정이라든지 발견을 하기 위한 원리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언급이 나오겠지?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내용 연결될지를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태양 주위에서 행성들의 운동 경로를 확정하려는 케플러에게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난제. 다시 한번 보자. 태양 주위에서 행성들의 운동 경로를 확정하라고 했대. 그러면 행성들의 운동 경로라는 말은 결국에는 뭐랑 똑같아? 행성의 그렇지, 궤도랑. 나 혹시 헛소리 들은 거 아니지? 궤도라고 누가 얘기하지 않았어? 그치? 궤도를 이야기하는 걸 거고, 그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 뒤에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뭔가가 어려웠어 라고 되어 있으니까 왜 가까스로 라고 이렇게 어렵게 발견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 밑에서 설명하게 될 거야.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케플러에게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난제가 있었는데,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에서 어느 행성이 어떤 때에 어떤 방향에 보이는지 그것만 알 수 있을 뿐 실제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행성 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한데? 위치를 파악하는 게 중요했어. 이거겠지. 위치를 파악해야 궤도를 발견할 수 있고, 궤도를 알아야지 행성 운동의 법칙을 알 수 있어. 지금 내용이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나오고 있는데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거 눈에 보이지? 그러니까 내가 내용을 잘 읽어가야 문제를 제대로 쉽게 풀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위치를 알 수 없다는 점이었어. 그러니까 이거 아직 몰라. 그러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케플러는 먼저 지구 자체의 운동에 대해서 알아내야 했지만 태양, 지구, 항성들만 있을 때에는 불가능했을 거야. 그러니까 태양, 지구, 항성만 가지고는 불가능했으니까 뭐가 필요했다는 거야? 플러스 알파가 필요했어 라는 내용일 거야. 그치? 행성의 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건 결국에는 지구의 자체 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이었을 거고, 같은 말이겠죠? 그리고 태양, 지구, 항성만 있을 때 불가능했으니까 대체 이 플러스 알파가 뭘까? 그래야지 행성 궤도를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 아직 설명 안 나왔어. 계속 설명 안 나온 걸 뒤에서 보충하고 뒤에서 보충하고 뒤에서 보충하는 방식으로 글이 써지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것들이 필요했나? 고정된 항성들을 기준으로 해서 태양과 지구의 연결선이 항상 고정된 평면에 놓여있다는 것을 케플러는 쉽게 알 수 있었어. 그럼 여기서는 알고 있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알 수 없었던 게 문제인 거고, 알 수 없었던 게 대체 저 지구 자체의 운동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는 체크를 하면 되죠. 고정된 항성을 기준으로 해서 태양과 지구의 연결선이 항상 고정된 평면 위에 있었어요 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 이게 알고 있는 거 1번. 다음 또한 아니니까 하나 더 알고 있었어 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 항성들에 대한 태양의 겉보기 운동에 태양의 운동의 각소 또는 1년을 주기로 규칙적으로 바뀌는 것이 알려져 있었어. 그래서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던 내용 2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내용을 요거는 알고 있던 내용. 그럼 알고 있는 내용에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 대체 무엇인가 라는 거였겠죠? 그러니까 그 밑에 그러나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바뀌는지는 알려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이거겠죠?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이게
1년 동안 어떻게 바뀌는지 요거의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를 못했구나. 이걸 몰랐대. 그러면 결국 지구에서의 태양까지의 거리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지구의 자체 운동과 관련된 내용이었을 거고 저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변화하는데 지구, 태양, 항성만으로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구나. 이제 내가 진짜 확인해야 되는 건 이 플러스 알파를 통해서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를 내가 어떻게 환산할 수 있었는데 이걸 거야.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내용 연결시키면 되는 거고 자 그랬는데 그래서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변화를 알아야만 지구 궤도의 실제 모양과 태양이 어떤 식으로 도는 지구가 태양을 어떤 식으로 도는지 지구가 태양을 어떤 식으로 도는지 이거 같은 말 동어치 안 해볼래? 궤도지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지구의 궤도 다 똑같잖아. 같은 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도는지 어떤 모양으로 도는지 궤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려면 무조건 뭐가 필요했다는 거야?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 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뭘 찾아야 돼? 저 플러스 알파가 뭐지? 저거 세 개만으로는 불가능하니까 내가 찾아내야 되는 거는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그러면 이제 3단락에서는 그 내용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다음 단락 케플러는 마침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발견했대요. 자 그러면 케플러가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발견했다라는 문제 푸는 방법은 결국 뭐였겠어요? 플러스 알파를 상정할 수 있었어 라는 내용이겠지. 자 그래서 케플러는 태양의 관측 데이터로부터 항성을 배경으로 한 태양의 겉보기 경로에서 태양의 각속도는 아까 규칙적으로 바뀐다라고 얘기했었어. 이거는 아까 알고 있었던 내용. 그리고 근데 1년을 주기로 같아진다라는 거는 추가적으로 알게 된 내용. 그거는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지? 요거 밑줄. 그러니까 1년 주기로 같아져 라는 거는 매년 똑같은 거를 보여주고 있어 라니까 궤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지구의 궤도는 닫혀있고 매년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므로 라는 거는 1년 주기가 같기 때문에 지구의 궤도는 닫혀있고요. 매년 같은 방식으로 그려집니다. 이게 바로 같은 말이겠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궤도가 1년 주기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었대. 그러고 이러한 가정은 다른 행성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게 확실해 보였대.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지구의 궤도 모형을 확인할 아이디어가 도출되었어. 궤도를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을 확인했으니까 궤도 알 수 있겠죠? 그러니 지구의 공전 궤도면 어딘가에서 밝게 빛나는 랜턴 M을 상정한다. 그럼 봐봐. 랜턴 M이라는 건 지구의 공전 궤도면이라는 말 안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뭐겠어요? 태양, 항성, 행성 이라는 거 말고 또 다른 랜턴 M을 우리가 상정할 수 있어야 돼 라는 말로 가져가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계속 찾아 했었던 플러스 알파에 해당되는 게 저 랜턴 M이었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걸 알게 됐더니 저것에 해당되는 궤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점은 지구에서 1년 내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점이었대. 그래서 이 랜턴 M은 지구보다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지구 여기에 있으면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요 랜턴 M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떨어져 있다고 가정했고요. 먼저 지구 E가 태양 S와 랜턴 M을 연결하는 선에 정확하게 놓인 순간 SM에 정확하게 놓이는 순간 그럼 여기가 E가 되겠죠. 이렇게 놓이는 순간들이 종종 돌아온대. 그래서 이 순간에 지구 2로부터 랜턴 M을 바라본다면 이렇게 바라본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바라본다면 우리의 시선은 직선 SM과 동일할 거야. 일치할 거야. 맞는 말이지? 그 다음 만약 지구가 다른 때에 다른 위치에 온다면 다른 위치는 뭐 이런 데 얘기하는 거겠죠? 다른 위치에 온다면 지구에서 태양도 보이고 그 다음에 랜턴 N도 보이고 이렇게 될 거래. 그러니까 삼각형 SEM에서 각 2를 낼 수 있다. 이렇게 확인되네요. 각 2 확인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우리는 또한 이번엔 또 뭐라고 되어 있죠? 관측 데이터로부터 이거는 우리가 다른 위치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육안으로 확인해서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는 거겠죠? 그치? 그 다음 얘는 함성으로부터 기준에 이렇게 기준으로 할 때 직선 SE, 직선 SE. 그 다음에 그 방향과 직선 SM의 방향을 알 수 있었대. 그러면 이 방향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를 알 수 있다? 각 S를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각 E도 육안으로 관찰을 하든 간에 뭐든 간에 관측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되고 계산 혹은 아니면 측량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였고, 그리고 S도 마찬가지로 관측 데이터로부터 이런 것들을 뭐 할 수 있어? 계산하고 측량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 우리가 알 수 있는 각 여기 E에 있는 것과 S에 있는 것, 각 E와 각 S를 알 수 있어서 삼각형 SME 요거를 그릴 수가 있었대. 그러면 이 그릴 수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관측 데이터를 통해서 궤도가 확정될 거야. 이유는 왜겠어요? 당연히 2라는 값이 여기도 있었겠지만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 여기까지도 이동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뭐 이런 방식으로 지금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삼각형이 계속 그려지면서 결국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궤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더라라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궤도는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발견하게 된 거야? 계산이죠. 결국에는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얘를 발견할 수 있었어. 이 얘기잖아. 1단락에서 무슨 내용 얘기했었죠? 결국에 수학적 법칙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지만 수십 년 동안 수학적 법칙을 찾아내는 데 바쳤고 그를 통해서 요 행성 궤도를 찾아낼 수 있었어 라고 얘기했으니 당연히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요 궤도를 파악할 수 있었구나 라는 내용을 읽어내면 되는 거야. 오케이? 위아래 계속 연결시키면서 읽으시려고 계속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 푸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 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어. 그런데 궤도는 확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러하다라는 거는 조금 예외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붙어있는 물론은 좀 예외적인 문장으로 읽어내야 돼. 그래서 요걸 좀 가로로 묶어두고 물론 아직 그것의 절대적인 크기까지는 알지는 못했어. 하지만 뭐 할 수 있어? 관측 데이터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걸로 읽어내면 되겠지? 자, 그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자, 마지막 두 문장 한번 확인해 볼게. 자, 3문단. 자, 그렇다면 케플러는 랜턴 M을 어디서 구했을까? 아, 그래. 랜턴 M을 통해서 그래 구할 수 있었다는 건 인정해. 그런데 얘는 대체 어디에서 나온 거야? 라는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되니까 랜턴 M은 화성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화성을 랜턴 M이라고 상정했겠지. 왜? M으로 시작하잖아. 그치? 딱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썼을 거예요. 당시의 화성은 공전 주기가 알려져 있었대. 그리고 당연히 지구, 화성 있었을 때 화성이 훨씬 더 멀리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고, 그리고 일직선의 오는 일이 자주 발생해. 아까 우리 랜턴 M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들 다 얘기하잖아. 알고 있어야 되고, 항상 볼 수 있어야 되고, 일직선에 올 수 있어야 되고, 지구보다 멀리 있어야 돼 라는 것들을 우리 앞에서 3단락에서 다 읽었잖아. 그 내용 바로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 화성 M은 화성의 공전궤도에서 매 화성년마다 같은 자리를 되돌아온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매 년마다 같은 자리라는 거 앞에 있었던 어떤 말이랑 똑같아요? 1년의 주기로 같아진다 라고 얘기했던 세 번째 단락에 있는 두 번째 줄의 내용이랑 똑같아. 초나. 자, 그 다음 정신 차리고, 그러므로 그때마다 SM은 고정된 밑변이고, 왜? 매번 같은 자리로 돌아오니까 SM 얘는 고정된 밑변이 될 거고, 자꾸 변하는 지구의 E의 모습을 이렇게 자꾸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 그러니까 변하는 모습을 토대로 해서 이런 타원 궤도를 만들 수 있었어요 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거겠지. 그래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이
랜턴 M을 토대로 해서 지구에 무엇을 구했습니다? 궤도를 구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연결지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이 순간마다 태양과 화성의 관측을 하는 것은 지구의 진짜 궤도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고 그때 화성은 가상적인 랜턴 M의 역할을 했어요. 케플러는 이러한 사고 과정을 통해서 지구 모양이 타원이 지구가 궤도를 그리는 방식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대. 그러니까 앞에서 2단락 마지막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런 지구와 태양까지의 거리 변화를 알아야지만 지구의 궤도 모양과 어떤 식으로 도는지 이게 그러죠. 그러니까 지구의 궤도 모양과 타원임을 알 수 있었어요. 2단락에서 궁금했던 내용 바로 여기서 확인되죠? 지구가 궤도를 그리는 방식도 발견할 수 있었어요. 2단락에서 질문했던 내용 그대로 여기에서 확인을 했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M, 랜턴 M이 중요했다라는 거겠지. 그 다음 마지막 5단락 이렇게 케플러가 지구의 궤도를 알게 되자 티코브라의 관측 데이터를 통해서 나머지 행성들의 궤도 이런 거 계산하는 거 간단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이 좀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었다라고 얘기했었죠. 수학의 상태, 당시 수학의 상태는 1단락 첫 번째 문장에 있어요. 수학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던 그 상태를 불허할 때 역시나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이러한 수학적인 계산 작업으로부터 우리에게 친숙한 자 이제서야 나오네. 케플러 세 가지 법칙. 맨 1단락에서 맨 마지막에 마지막 두 번째 문장인가요? 이러이러한 관측의 토대로 행성 운동의 법칙을 수립했어. 어떤 법칙인데 여기 나오죠. 케플러의 세 가지 운동 법칙.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초나. 다음 즉 케플러는 세 가지 법칙이니까 세 가지로 나눠야 되겠죠. 요거 케플러는 행성이 타원 궤도를 그린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궤도의 법칙, 타원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행성과 태양을 연결하는 선이 단위 시간마다 휩쓸고 지나가는 면적인 같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면적이나 아니면 여기에서 이만큼 가는 면적이나 여기에서 이만큼 가는 면적이 같다라는 의미겠지. 그래서 이런 면적은 같다라는 두 번째 면적의 법칙. 그 다음 행성이 그리는 타원의 장축은 아마 이 가운데 쪽 얘기하는 거겠죠. 그 장축의 세제곱 거기에다가 공전 주기의 제곱 요거를 공전의 제곱 요게 비례한다라는 것들을 얘기했대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공전 주기 이런 것들에 관련되는 세 번째 법칙 요 세 가지를 얘기했대. 만약에 이 지문이 연결되어서 어떤 연계되어서 문제가 나온다면 요 세 가지 법칙 가지고 문제가 충분히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케플러 세 가지 한번 찾아보세요. 배경 지식으로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밑에 있는 1번부터 문제 한번 보고요. 솔직히 1번 문제는 진짜 너무 쉬워요. 그래서 결국에 답은 케플러 타원 운동을 밝혔어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 이야기하는 걸 거니까 4번은 그냥 쉽게 가져갈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윗글로부터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와 있는데 케플러가 지구는 1년 주기로 닫힌 공전궤도 이거는 뭐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3단락에서 그냥 볼 수 있는 문제 워딩이죠. 그 다음 두 번째 티코브라의 관측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확정했어요 라는 것도 티코브라를 이용했어 라는 거 2단락에서 눈으로 그냥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은 지구가 타원궤도를 돈다는 사실을 그대로 발견했어요 라는 것도 마찬가지. 얘도 뭐 5문단 이 정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4번 관측 데이터로부터 행성들의 궤도와 위치를 수학적으로 간단히 그럴 리가 없겠죠. 왜? 아까 뭐라 그랬어? 수학 법칙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서 5단락에서 굉장히 어려웠을 거야 라는 얘기 했었잖아. 1단락에서도 수학적으로 굉장히 발전이 더뎠어요 라는 거 얘기했었고 마지막 단락에서도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었으니까 당연히 4번이 답이야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번 항성들에 대한 태양이 겉보기 운동 각속도 주기적으로 변해 주기적으로 1년마다 규칙적으로 변화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내용이 있었잖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2단락인가요?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지만
내가 머릿속으로 정리된 내용들이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정말 어려운 과학 질문까지는 아니거든. 왜냐면 인문지문처럼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내용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해볼게요. 기억을 그림으로 나타내고자 했대요. 자, 지금 기억 문제 같은 거를 쭉 읽어보면 결국에 M 매년마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SM은 고정이고 E는 공전제도의 다른 지점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거죠. S와 M은 고정되어 있고 E가 시시각각 변해서 이게 타원계들을 만드는 거예요. 정도지. 그냥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게 S와 M이에요. 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었고 얘가 자꾸 변해요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었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과 관련되는 그림을 찾아보자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1번밖에 없어요. 그쵸? 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보면 얘 지금 SM 두 개죠? SM 고정이라는 거에서 이미 나날이 끝났어. 그리고 이것도 SM 두 개잖아. 이것도 안 돼. SM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풀려요. 얘도 SM 이것도 아니죠? 얘도 마찬가지. 얘는 SM 자체가 연결 자체가 안 돼 있지. 다 틀렸지. 그러니까 SM이 고정되어 있어요 라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문제를 풀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 문제 좀 볼게요. 자, 보기에 근거해서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보기는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자, 보기 보자. 케플러는 자전하지, 이거 보기 좀 잘 읽어야 되는 게 케플러는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는 게 케플러 설명 같아 보이는데 케플러 설명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전하지 않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이거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이상하잖아. 지구 중심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르더라라는 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주위를 항성과 행성이 공존한다는 지구 중심설이라고 딱 나오죠. 그런 시대에 자 이거는 지구 중심설이고요. 그런 시대에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그 주위를 지구가 비롯한 행성들이 공존한다는 태양 중심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가로는 제끼셔야 되고 케플러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태양 중심설이구나 요거를 가져가셔야 되겠죠. 일부러 저렇게 쓴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믿음은 그가 행성 운동 법칙을 발견하기 훨씬 전부터 그러니까 행성 운동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어떤 중심설을 믿었기 때문에 태양 중심설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읽으셔야죠. 맞죠? 그래서 그가 태양을 가장 중요한 정체로 신성시하는 신플라톤주의를 추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 중심설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행성운동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어 라는 순서를 이렇게 발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천체운동을 원운동을 당연하게 생각하던 이것도 조금 다른 말로 천체운동을 당연하게 생각하던 시대 그 시대에 무슨 시대겠어? 지구중심설 뭐 이런 거랑 연결되겠죠? 그 시대에 행성의 운동에 원주업을 부여하지 않고 타원 궤도를 부여하는 혁신적인 사고를 펼쳤는데 이는 그가 뭐를 통해서 선언적인 지식 요거 아니고요. 논리적인 추론 요거 아니고 차라리 관측 데이터를 중시하는 경험주의자였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험주의자였기 때문에 타원이라는 궤도를 확인할 수 있었어 라는 거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관계성 가져가야 돼요.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부터 1번을 한번 읽어보면 자, 케플러가 태양주의를 공정한다는 생각 품었죠? 이거 케플러 얘기죠? 그런 생각을 품은 건 궤도가 타원임을 발견하기 이전이야. 여기서 했잖아. 태양 중심설을 통해서 운동법칙 타원이라는 제1법칙을 발견했어요 라는 거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 라는 거 바로 앞에 있었던 요 화살표랑 연결되는 포인트지. 그 다음 두 번째 항성들을 항성을 고정된 곳으로 본 것은 자 항성을 고정된 곳으로 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태양 중심설이겠죠? 요거 태양 중심설 이야기하는 거겠고 자 그렇게 본 건 지구의 자전을 인정하지 않는 지구 중심설을 배격하는 거야. 당연히 지구 중심설 아니야 라는 내용이니까 맞는 말. 그 다음 3번 케플러가 지구의 공전궤도를 확정하기 위해서 지구의 공전궤도를 확정하려는 게 결국에는 행성운동 법칙이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
관측 데이터를 활용했어 라고 얘기하는 이런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게 활용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주의자야 같은 말이죠. 관측 데이터 경험주의자 같은 말이고 그를 통해 이거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은 말이고요. 다음 4번 케플러가 원운동으로만 전체 운동을 기술하는 그런 경향, 이거는 케플러 이전의 경향이죠. 그 이전의 경향에서 벗어났어, 이건 맞아. 벗어나긴 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 요 4번이 답인데 4번이 답이 되는 이유 혹은 4번을 틀렸다면 4번을 내가 찍지 못한 이유를 생각해야 돼. 자 보면 케플러는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받아들였어요. 맞는 말이죠. 그리고 원운동으로 천체 운동을 기술하는 그런 경향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타원이에요 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었어. 요 두 개는 둘 다 맞는 말이야. 그런데 태양 중심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게 요 타원이라고 설명하기 위해서야? 그거 아니라는 거지. 자, 태양 중심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 태양 중심설은 신플라톤주의를 믿었기 때문에 태양 중심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러한 원운동으로 기술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야? 그가 경험주의자였기 때문에 타원 궤도를 활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신플라톤주의이기 때문에 태양 중심설을 믿을 수 있었다. 자, 원인과 근거가 각각 따로따로 근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섞어서 지금 인과의 오류로 문제를 낸 거야. 인과 오류가 문제가 만들어질 때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틀리거든. 그 이유는 뭐 때문일까? 그냥 맞는 말, 지문에서 본말 이렇게 문제가 유형이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요 4번이 틀렸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돼.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케플러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태양을 중심에 놓고 공전궤도를 찾으려고 한 건 당연하겠죠. 그거는 뭐 때문에? 태양 중심주의를 믿을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이야? 신플라톤주의 때문이야. 이렇게 가져가야지. 이건 화살표 연결되죠? 신플라톤 때문에 태양 중심주의 이렇게 가져갈 수 있지.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만약에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보시고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씹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4번은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어. 딱 인과 오류로 만들어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과학기술 7번을 해볼 텐데 잠깐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